요즘 세상 돌아가는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경제 지표들은 어디로 튈지 좀 예측하기 어렵고, 정치 쪽은 계속 뭔가 바뀌고 있고요. 네, 맞아요. 거기다 기술은 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데 또 동시에 이거 괜찮나 싶은 고민거리도 던져주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들 보면서 이 복잡한 변화들 한번 제대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자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국은행 경제 전망부터 시작해서요. 상장 폐지 요건, 바뀐다는 소식. 이거 시장에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아, 그거 저도 봤어요. 네, 그리고 요즘 잘 나가는 스타트업들 이야기도 있고 ESG 동향, 또 정치 사회 현안들 분석한 기사들, 그리고 기후변화 성적표도 나왔고요. AI 악용 사례까지 정말 다양하죠. 네, 정보가 정말 방대한데요. 저희 목표는 이 복잡한 정보들 속에서 핵심, 가장 중요한 걸 딱 뽑아서 여러분께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또 미래를 대비하는 데 좀 도움이 되어 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는 역시 경제 이야기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최신 전망을 내놨는데 어떤 점이 좀 눈에 띕니까? 일단 그 2025년 GDP 성장률 전망치요. 기존에 0.8%였는데 이걸 0.9%로 아주 조금 소폭 올렸습니다. 0.1%포인트면 뭐 사실 큰 변화는 아니네요. 그렇죠. 근데 배경을 보면요. 긍정적인 건 소비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예상보다 수출이 특히 반도체가 상당히 좋아요. 반도체 역시. 네. 근데 동시에 건설 투자는 계속 안 좋아요. 이게 좀 경제 전체의 발목을 잡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소비 회복이랑 건설 부진, 이 상반된 신호가 좀 혼란스러운데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게 딱 핵심인데요. 말 그대로 우리 경제가 순풍이랑 역풍을 그냥 같이 맞고 있는 거죠. 순풍과 역풍이라. 네, 내수, 특히 소비는 좀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가 있는데 건설 경계는 이게 쉽게 풀릴 것 같지가 않아요. 게다가 2026 성장률 전망은 1.6% 그대로 유지됐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미국의 관세 정책이라는 아주 큰 변수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아, 관세. 맞아요. 네, 특히 철강이나 자동차 같은 우리 주력 산업들, 여기에 관세 때릴 가능성이 점점 커지면서 수출 전선에 좀 먹구름이 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죠. 결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뭐랄까, 내수 회복에 기대를 걸면서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외부 변수, 관세 같은 거에 대비도 해야 하고. 맞습니다. 분기별 전망을 보면 그 흐름이 더 잘 보였는데요. 2025년 3분기에는 뭐 소비 쿠폰도 풀리고 반도체도 좋으니까 1.1%까지 잠깐 반짝 성장했다가요. 네. 4분기에는 0.2%로 성장세가 확 꺾일 걸로 보고 있어요. 아, 0.2%요? 네, 연말로 갈수록 아까 말씀하신 그 외부 변수, 특히 관세 영향이 좀 더 뚜렷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물가 상황도 좀 보죠. 계속 좀 높았었는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2025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은 기존 1.9%에서 2.0%로 이것도 조금 올랐습니다. 아, 이것도 올랐군요. 네, 여전히 농축수산물 가격이 좀 불안한 게 주요 원인이고요. 근데 변동성 큰 거 빼고 보는 근원 물가 상승률은 1.9% 그대로 유지될 걸로 봤어요. 2026년에는 둘 다 한 1.9%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런데 경상수지 흑자 전망은 예전보다 훨씬 터졌네요. 원래 820억 달러였는데 1,100억 달러로. 이건 왜 그런 거죠? 이건 역시 반도체 수출이 워낙 좋아서 그렇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 본원소득수지라는 게 있는데 이게 개선될 효과가 클 걸로 봤어요. 본원소득수지요. 그게 뭐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해외 투자에서 벌어들이는 배당금이나 이자 같은 거요. 그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올 거다. 이런 예측입니다. 아하, 해외에서 벌어오는 돈이 늘어난다. 그렇군요. 고용시장 전망도 기존보다는 조금 나아졌다고요? 네, 2025년 취업자 수 증가폭 전망을 12만 명에서 17만 명으로 이것도 올렸습니다. 다만 내용을 좀 뜯어보면요. 건설이나 제조업 고용은 여전히 좀 어렵고요. 서비스업 고용이 늘면서 전체 숫자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고용의 질까지 좋아진다고 보긴 좀 어렵죠. 정말 여러 숫자를 짚어당는데 이걸 좀 요약하자면 회복세는 보이는데 여기저기 위험 요인도 많다. 뭐 이 정도로 정리될 수 있겠네요. 네, 딱 그렇습니다. 조심스러운 회복세 속에 어떤 숨겨진 위험. 이런 거시경제 상황 속에서 기업들 환경에 직접 영향을 주는 변화도 있어요. 상장 폐지 요건 강화.
이거 상당히 파격적이던데요. 네, 이거 정말 강력한 조치입니다.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인데요. 핵심은 시가총액이 기준 미달이면요. 코스피 200억, 코스닥 150억. 네. 이 기준에 미달하면 일단 관리 종목이 딱 돼요. 근데 그 후에도 기준을 못 맞춘다. 그러면 기업이 이의 신청하고 그럴 기회도 없이 그냥 바로 상장 폐지 절차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와, 이의 신청 없이 바로요? 와. 네, 물론 천재지변 같은 아주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두긴 했지만요. 이야, 정말 칼날 같은 규정이네요. 물론 부실기업 걸러낸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기업들, 특히 좀 어려운 업종은 부담이 엄청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당장 실적 안 좋고 주가도 부진한 패션 업종 같은 곳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아, 패션 업종. 네, 일각에서는 요건 미달하면 한 120일, 그러니까 넉 달만 해도 상장 폐지될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더라고요. 넉 달 만에요? 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생존을 위해서 주가 관리가 너무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자사주를 사거나 소각하고 배당 늘리는 그런 주주환원 정책이 좀 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도 있고요. 그렇죠. 주주들은 좋아하겠네요. 네, 또 동시에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린 기업들, M&A 매물로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업들은 부담이겠지만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필요한 조치다. 이런 시각도 있겠네요. 다만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좀 주의해야 할 점도 많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상장 폐지 심사 기간에는 주식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는 거, 이거 중요하고요. 아, 거래 정지. 네. 그리고 만약에 상장 폐지가 확정되면 그 주식이 비상장 주식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세금 문제까지 복잡하네요. 네. 다행히 상장 폐지된 후에도 KOTC라는 장외 시장이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한 6개월 정도는 거래를 지원하고 또 연장도 가능하게 길은 좀 열어뒀습니다. 그렇군요. 자, 경제 이야기에서 또 ESG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이쪽은 요즘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정부 압박이 좀 세지는 분위기예요. 특히 석유화학 업계요. NCC라고 나프타 분해시슬 생산 능력을 연말까지 무려 370만 톤이나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370만 톤이요. 엄청나네요. 네. 만약에 자구 노력이 부족하면 정부 지원에서 빼겠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까지 나왔고요. 또 탄소 배출권, 이거 돈 내고 사야 하는 유상할당 비중도 계속 높아져서 특히 발전 부문은 2030년까지 50%까지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와, 50%? 네. 오래된 배들에 대한 탄소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공급망 안정시키겠다고 50조 원 규모 정책 자금을 투입한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이건 또 중요한 포인트죠. 네, 경제 못지않게 정치 사회 쪽도 정말 숨가쁘게 돌아갑니다. 경제랑 정치가 이렇게 막 얽혀 돌아가는데 이쪽은 어떤 변화가 좀 보이나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요. 국민의힘이 장동혁 신임 대표 체제로 새로 출발을 했죠. 보수 재건 이걸 기치로 내걸었는데 당선 과정에서 보니까 강성 반탄핵 지지층의 힘이 좀 확인됐고요. 네. 그리고 여전히 소위 친윤 세력의 입김이 좀 세다. 이런 분석이 나와요. 전한길 씨 영입 추진 논란 같은 게 대표적인 예고요. 아, 그 논란 있었죠? 네. 그래서 당 내부를 좀 잘 아우르는 통합적인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아니면 특정 세력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될지 이게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상황을 두고 용광로 리더십에 기대하기도 하고 또 극우화되는 거 아니냐 우려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과거 정부 관련 이슈들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요. 네, 그렇죠. 한덕수 전 총리 영장 기각 소식은 있었지만 여전히 그 내란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최상병 사건 관련 이른바 3대 특검 이슈 이게 전국에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네, 맞아요. 언제든 이게 정치 지형을 확 흔들 수 있는 뇌관 같은 거죠.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의 움직임도 좀 주목해야 하는데 특히 이재명 대통령 소통 방식이 좀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맞아요. 국가과학기술자문회를 대본 없이 생중계했죠. 이게 상당히 이례적이었어요. 네,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그 PBS 제도 폐지 논란이라던가 연구자들 처우 문제, 또 기초과학 투자 같은 과학계에 좀 오래된 문제들이 수면 위로 확
올라와서 공론화되는 계기가 됐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있더라고요. 새로운 시도였죠. 네, 물론 뭐 과학 전문 매체의 후속 보도를 보면 과학계 내부에서는 기대도 있지만 또 너무 졸속으로 추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 다양한 목소리가 같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소통 방식 변화와 함께 정책적인 행보에 대한 평가도 나오는군요. 특히 최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했잖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 좀 흥미로운 분석이 있던데요. 네, 한 매체에서는 이번 회담에 대해서 꽤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한국이 가진 강점, 예를 들어 조선산업 같은 거요. 이걸 잘 활용했고 또 일본 관계나 국내 정치 상황 같은 좀 민감한 부분들도 영리하게 잘 대처했다. 이런 분석인데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협상에 임한 결과다. 뭐 이런 해석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시각이고 다른 해석도 가능하겠죠. 그렇군요. 반면에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는 좀 갈등 양상도 보여요. 그렇죠. 이른바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개정안인데 이게 통과됐죠. 노동권 신장이라는 면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이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 또 동시에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되거나 노사관계가 더 나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균형점을 찾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경제, 정치, 사회 곳곳에서 이렇게 복잡한 문제들이 막 터져 나오니까 결국 해법은 사회적 대화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어떤 매체에서는 기후위기나 기술혁신 때문에 일자리 바뀌는 문제, 또 노동시장 양극화 같은 이런 큰 문제들을 풀려면요. 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진짜 머리를 맞대는 사회적 대화. 이게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핵심 운영 원리, 제도로 딱 자리를 잡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아, 제도화까지요? 네. 정책의 정당성이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갈등을 조정하려면 뭐 지역별로, 업종별로,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다층적인 대화 구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네, 결국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려면 끊임없이 소통하고 합의하려는 노력이 정말 필수적이겠군요. 자, 이제 또 다른 큰 변화의 축이죠. 기술 분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혁신적인 스타트업들 성장이 정말 눈부시던데요. 맞습니다. 그 포브스 코리아에서 2025 대한민국 고속성장 스타트업 50 리스트를 발표했는데요. 이걸 보면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이 대단합니다. 네, 어떤 기업들이 있나요? 뭐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보면 엑소좀이라는 물질로 신약 개발하는 엑소코 바이오, 또 요즘 엄청 커지는 시니어 돌봄 시장 공략하는 케어링, 유전자 편집 기술 기반의 지네딧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이고요. 아,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서비스들도 많죠. 네, 그렇죠. 컨슈머 테크 분야에서는 비대면 세탁 서비스, 런드리고, 식당 가면 요즘 거의 다 있는 테이블 오더 시스템, 티오더, 맛집 예약 앱, 캐치 테이블, 이런 곳들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크고 있어요. 네, 저도 다 써봤네요. 네, 특히 팬데믹 거치면서 비대면, 편리함, 이런 거 중요해졌잖아요. 그 트렌드랑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리고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게 딥테크, 특히 AI 쪽인데요. 이쪽은 정말 전쟁터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누구나 쉽게 AI 쓰게 만든 생성형 AI 포털 위튼, 자체 개발한 거대 언어 모델 솔라로 주목받는 업스테이지, 그리고 AI 연산에 특화된 반도체 설계하는 리벨리온, 이런 기업들이 기술력으로 진짜 승부하고 있죠. 대규모 투자 유치 소식도 계속 들려오고요. 네. 다만 한 가지 좀 짚을 점은요. 전체적인 벤처 투자 시장 분위기는 예전보다 훨씬 신중해졌다는 겁니다.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이런 눈부신 발전 뒤에는 항상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이죠. AI 앵이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 기술의 어두운 면에 대한 좀 충격적인 보고서도 있었죠. 듣고 좀 놀랐는데 네, AI 기업 엔스로픽이 낸 보고서 내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기들이 만든 AI 모델 클로드가 해킹 같은 나쁜 활동에 너무 광범위하게 악용되고 있다. 이걸 스스로 고백한 건데요. 자체 고백이요? 네, 가장 놀라운 사례는 북한하고 연계된 걸로 보이는 조직들이 이 클로드를 이용해서 미국 IT 기업 같은데 원격 근무자로 위장 취업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위장 취업이요? AI로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보고서를 보면요. 이 사람들이 클로드 AI를 써서 아주 그럴듯한 가짜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온라인 코딩 테스트 같은 기술 평가도 이걸로 통과하고, 심지어 뽑힌 다음에는 실제 업무 관련 질문에 답하거나 코드를 짜는데도 AI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딩 실력이나 영어가 좀 부족해도 AI 도움만 받으면 얼마든지 이런 고도의 기술 분야에 침투해서 외화벌이 같은 불법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와, 이게 국제 제재를 피하려는 북한의 새로운 수법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 해커들이 베트남 시스템 공격하는데 클로드를 쓴 사례도 같이 나왔고요. AI로 위장 취업해서 실제 업무까지 있다니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기술 발전 속도를 악용하는 방식이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술 관련해서 또 다른 의혹도 좀 제기됐죠? 네, 한 매체에서 제기된 의혹인데요. 김충식 씨 수첩 내용을 근거로 KAI,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말레이시아 FA50 전투기 수출 계약 관련해서요. 아, FA50. 네, 18대는 계약 끝났고 18대 추가 예정인데 이 계약 관련해서 자금 통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수첩에 적힌 내용을 보면 강구영 전 KAI 사장,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 임둥용현 전 경호처장 이런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결돼 있다는 그런 주장이에요. 물론 이건 아직까지는 특정 매체의 의혹 제기 단계고요. 사실관계는 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네, 그렇죠. 이런 의혹과는 별개로 기술 발전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성적표가 아주 안 좋게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제평가인데요. 기후변화 대응지수 CCPI라고 여기서 한국이 조사 대상 67개국 중에 63위를 했어요. 63위요. 거의 꼴찌. 네. 사실상 기름 안 나는 비산유국 줄에서는 최하위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일단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라고 하죠. 이게 파리 협정 목표에 비해서 너무 낮다는 거. 네. 그리고 동해 대왕고래, 가스전 개발 추진하는 것처럼 신규 화석연료 개발에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는 점, 또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점, 이런 것들이 꼽혔습니다. 기술 혁신도 중요하지만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런 강력한 경고죠. 아까 한국은행도 AI 투자의 긍정적인 면과 함께 위험 요인도 보고 있다고 했었죠? 이것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AI 투자가 반도체 같은 관련 산업에는 분명히 좋죠. 그런데 자칫 너무 과잉 투자로 가면 거품 꺼지면서 경제에 부담 줄 수도 있다. 이런 점도 경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기술의 잠재력이랑 리스크를 동시에 보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미묘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한국 경제 모습부터 재편되는 정치 지형과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 그리고 혁신과 위험이라는 두 얼굴을 가진 기술의 강력한 영향력까지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현재 우리의 위치를 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늘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각 영역의 변화가 그냥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지네요. 맞아요. 경제 상황이 정치에 영향을 주고 또 기술 발전이 사회 구조를 바꾸고 이런 식으로요. 이 복잡함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마주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모든 게 복잡하게 얽힌 정보의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오늘 우리가 함께했던 것처럼 쏟아지는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좀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연결하면서 그 속에서 핵심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능력, 이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정보를 아는 걸 넘어서요. 그 정보가 우리 삶,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스스로 계속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시각을 좀 더 날카롭게 만드는데 작은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논의에서도 여러분의 통찰력을 자극할 흥미로운 자료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조망해 본 시간이었습니다.